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안녕 얘들아. 자, 벌써 이제 국제법 2강을 한 시간이 됐어요. 지금은 선생님 지금 동영상을 찍는 시간은 오늘 4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 반이고, 저녁 6시 반에 선생님들은 지금 다 퇴근하시고 난 혼자 이렇게 교무실에 남아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금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지. 자,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근데 얘들아, 내가 좀 재밌는 얘기나 개그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 이 영상이 어쨌든 링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 보니까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희들의 농담을 많이 하면 너희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더 농담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나도 더 어색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여러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제 좀 더 여유도 좀 생겼으니까 조금씩은 농담도 하고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 언제 이게 동영상 강의가 언제 마치 내 몸처럼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아직도 처음이니까 좀 어색하고 좀 부족하긴 한데 같이 그래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국제법 2강. 저번에 1강에서는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주로 배웠지 얘들아.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였죠.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국제사회에서의 주체인 국가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아니다,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고 어느 정도 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들은 다 어느 정도는 국제법을 만들어서 그 국제법을 존중하고 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적 관점이었지.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다음 장부터 쭉 한 3장 정도에 나오는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세계사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이 부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교과서, 국제법 교과서나 정치학법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상세하게 수업을 진행해 볼 거고 2시간으로 나눠서 할 거야. 오늘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중간부터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시작하자. 자, 이거는 아마 너희들 교과서에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교재에서 한 3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있을 국제사회, 내 얼굴 줄이고 더 줄여야 되겠다. 자,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되어 있는 가로로 큰 이 표가 보일 거야. 그 가로로 큰 표에서 오늘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반 정도만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어요.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한번 길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이란 이 부분도 국제사회가 서양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또 진행도 되고, 국제법 질서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서양 중심의 국제사회의 발전, 변천 과정이고, 안타깝게도 동양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런 국가들의 역사적인 국제사회의 전개 과정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에 관한 내용이야. 자,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시기 구분에서 오늘은 중세 그리고 근대 20세기 초반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자, 시기 구분이 중세, 근대, 20세기 초반까지 돼 있고, 국제사회의 흐름, 연표, 주요 사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한번 같이 보자. 자, 먼저 국제사회 이 시기 구분을 중세, 근대, 20세기 초반으로 나누고 이 국제사회 흐름도를 보는데, 중세부터 나오지. 물론 중세 이전에
고대 사회도 있기는 한데 고대 사회는 국제사회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러가지 사건이나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 국제사회라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국가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뭐 상호 협력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의존도 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사회가 국제사회인데, 고대사회, 유럽의 고대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여러 국가가 교류하는 상태가 아니었지. 하나의 커다란 제국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된 후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통일이 되고, 그 고대 사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제사회라고 부를 만한 여러 국가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교류하진 않았다. 여러 국가들이 나타났더라도 서로 싸우고 전쟁에서 약탈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중세 사회를 보면 중세는 예전에 우리 정치화법 할 때 프롤로그 시간에 한 5세기 정도부터 한 15세기, 16세기 정도까지를 중세 시기라고 봤었는데, 이 중세 시기에도 국제사회의 흐름은 X라고 표현을 했어.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의 교류나 상호 의존, 협력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왜 그러냐? 이 고대 이후의 이 중세 시기는,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니? 중세 시기는 뭐 여러 나라도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 국가와 왕의 힘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러면 누가 힘이 셌냐? 국가의 역할이 미약했다는 건 힘이 센 사람이 있었겠지. 그 힘이 센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 세력이고, 그 종교 세력의 힘이 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이 중세 시기였죠. 자, 313년에 고대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기독교인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열리게 됐어. 그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 이후로 로마 제국 전체로 기독교가 널리 퍼지게 되고, 이제 5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독교의 수장,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신의 대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황의 힘이 막강해지게 되고, 그 교황으로 대표되는 종교 세력의 힘과 권력도 당연히 엄청나게 커져 있겠죠. 수많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의 주교들, 그리고 그 주교들의 가장 위에 있는 교황과 교황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왕과 황제보다 권력이 훨씬 더 센 상태야. 그걸 상징하는 사건도 있었죠. 1068년이었나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황제가 교황에게 잘못을 해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대제였는데 그 프리드리 황제가 무릎 꿇고 잘못을 해서 교황에게 3일 동안 빌어서 용서를 빌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중세 시기에는 왕과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했고 대신 종교 세력, 종교의 힘이 엄청나게 컸던 시기였죠. 자, 그러다가 그래서 중세 시기에는 국가가 여러 가지 활동한 그런 국가가 역할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근대 시기에는 국제사회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 시작은 1648년이에요. 자, 이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었던 유럽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사건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종교개혁을 들 수 있죠. 종교개혁. 자, 기독교가 한 4세기, 5세기부터 전 유럽에 널리 퍼지고 천여 년간 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오래된 것들은 점점 조금씩 문제점이 생기고 또 부패하기 마련이지, 당시 기독교도 그랬죠. 너무나 부패한 나머지 당시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했었죠. 면죄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종이 쪼가리야. 너희들이 이 면죄부라는 종이를 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면제해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루터죠.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나 칼벤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나와서 지금의 카톨릭은 썩었다.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이 죄가 사면이 되고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죄부를 사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들이 따라야 되는 건 오직 성경이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세력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5세기 16세기에 발생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지. 자, 필기해야 될 거는 종교개혁 정도고, 필기해야 될 거는 알아서 해, 얘들아. 왜냐면 중간중간 지워야 되기 때문이야. 잠깐 지우고. 자, 당시에 이 한 15세기, 16세기에 유럽의 종교 분포도를 잠깐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교가 예전의 기독교고, 새롭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타난 신교,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지. 저항하는 자. 이 프로테스탄트, 지금은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신교가 이 주로 이제 북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퍼지게 됐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신교 세력과 이전의 로마 카톨릭, 구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구교 세력이 여러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될 거고, 지도만 봐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충돌할 것 같니 얘들아? 바로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은 독일 땅 안에 보면은 신교 세력과 구교 세력이 믿는 지역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신교와 구교 세력에 관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 안에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참여하면서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30년 전쟁. 1648년 이전에 30년 전쟁이 발발을 해요. 말 그대로 구교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카톨릭을 말하는 거고, 새롭게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신교, 프로테스탄트, 지금 말하는 용어로는 개신교.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다툼이 독일 지역 안에서 처음에 발생을 했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국제전으로 번졌던 게 유럽에서 발생했던 30년 전쟁이었어요. 자, 그 30년 전쟁의 결과 30년 전쟁을 끝내고 신교든 구교든 모든 유럽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 라고 선포한 베스트팔렌 조약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베스트팔렌 조약은 모든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 이외에 더 큰 건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또는 프랑스 이런 몇 개 안 되는 나라로 되어 있던 유럽이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로 쪼개졌다는데 더 큰 국제법적 의의가 있어요. 예전에는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거대한 제국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민족 단위 주권 국가로 이제 국가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때 형성된 국가들이 지금 현재 유럽 지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국제사회를 형성하게 돼. 그게 바로 국제사회 형성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시작이 된 시점은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베스트팔렌 조약이 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부르냐? 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부르냐면 왜 이게 안 지워지냐? 자, 미안 얘들아, 미안. 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부르냐? 여기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는 사진인데, 여기가 바로 독일의 베스트팔렌이라는 지역이야. 영어로 하면 웨스트팔리아라고 부르는데 현지어로 부르는 게 좀 더 맞겠지.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독일에서 체결된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된 것이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여러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근대사회를 지나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 사이에 1648년 17세기와 1800년대인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이 사이에는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 자, 이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고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 이제 예전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도 별로 생산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기계화를 이루게 되고 그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량 생산한 많은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물건들을 내다 팔고 싶은 거지. 물론 이 이전에 근대 이전에 신항로 개척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와의 그 교역의 길은 열렸지만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교류할 수는 없었겠지.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화를 통한 수많은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자, 이제 그 당시 이게 19세기 후반인데 19세기 후반에 많은 나라들, 많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유럽의 산업혁명을 완성한 국가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거야.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물건을 안 사면 어떡해? 그럼 말짱 꽝이지. 너희들이 우리 물건을 만약에 말로 해서 안 사게 된다면 총칼로 위협해서라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우리 땅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영토를 넓히고 그 넓힌 영토에 우리의 물건, 대량 생산한 물건을 팔음으로써 많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이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념을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고 불러. 제국주의는 그 원래의 뜻은 이거야. 황제의 나라로 군림하려는 이념. 황제의 나라. 거대한 영토를 가진 황제처럼, 마치 황제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진출해서, 좋은 말로 진출이고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죠, 당연히. 침략을 해서 총칼로 위협을 한 다음에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만들고 그 수많은 영토에 물건도 팔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대한 영토에 황제처럼 군림하려는 그런 이념, 그걸 바로 제국주의라고 부르죠. 자, 이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정말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 특히나 영국은 인도나 호주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기도 했죠. 이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이 제국주의의 시절에 독일은 굉장히 통일을 늦게 했어, 얘들아. 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로 독일이 통일이 됐고, 그 독일이 통일한 후에 산업혁명이 이룩한 후에 우리도 좀
대량 생산한 물건들을 아시안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좀 팔아보자. 우리도 좀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해보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당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가면 이 당시에 독일이 진출하려고 마음먹었을 이때에는 이미 전세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 이게 지금 아프리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아프리카의 지도인데, 이미 보면 영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수많은 식민지들을 건설을 했고, 프랑스가 이렇게 또 넓은 식민지를 건설을 했고, 또 이탈리아나 또 아니면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를 다 식민지화해서, 독일이 나중에 어거지를 진출해서 여기 뭐 토고, 카메룬 뭐 이런 나라들이 써있긴 했는데, 억지로 식민지를 조금 만들긴 했지만 이미 땅 따먹기가 다 끝난 후야. 늦게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통일된 독일을 완성한 다음에 보니까 이미 전세계가 땅 따먹기가 끝난 후예요. 아프리카는 사정이 이렇고, 그럼 아시아는 어떠냐? 아시아는 뭐 당시 주권국가로서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청나라나 뭐 당시 조선, 물론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일본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나라를 빼고서는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도 대부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니아가 이미 진출을 해서 대부분 식민지화 한 후야. 독일이 이제 열받겠지. 좋아, 너희들이 총칼로 위협해서 뺏은 식민지, 우리가 그걸 뺏으면 되지 않냐. 여기서는 우리나라도 좀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만약에 너희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너희들이 전세계를 다 땅 따먹기를 끝냈다면 우리도 너희들이 뺏은 식민지 그대로 빼앗겠다 라고 해서 일으켰다고 판단이 되는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해. 하지만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는 역시나 산업혁명을 늦게 이룩한 독일이 같은 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당시 식민지는 없지만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도 한번 식민지를 가져보자 라고 해서 일으켰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됐었던 거죠. 자, 제1차 세계대전은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약 4년간 지속이 됐었는데, 그 결과 이 지금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뭐 거의 한 사상자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한 10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죠. 사망을 했어. 굉장히 큰 전쟁이었지. 이 전까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국제평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드디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기구를 최초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국제연맹. 당시 영어로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 국제연맹을 창설해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전쟁을 한번 막아보자. 한번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법도 만들고, 그리고 협력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전쟁을 막아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게 국제연맹이죠. 자, 국제연맹은 요거 필기 꼭 해야 되는데, 국제연맹은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어요. 왜냐면 당시에도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던 미국이 불참해요.
미국이 불참한 건 미국 당시 국제연맹의 가입에 대한 표결에서 미국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국제연맹에 과연 미국이 가입해서 미국의 이득이 될까? 오히려 국제연맹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해지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미국은 불참을 하게 됐어요. 출발부터 삐걱거렸지. 그리고 또 당시 국제연맹에 참여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서구 열강의 나라들도 각자 다른 속내들이 있었던 거야. 전쟁을 막자고? 그러면은 우리 아직 더 전쟁해가지고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도 전쟁 못하는 거 아니야? 각각의 꿍꿍이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맹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걸 막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돼버렸어. 즉 국제연맹은 한 30여 년간 지속이 됐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은 패전국이 됐고 이제 약 10여 년이 지나 1929년이 됐어. 자, 1929년에 발생했던 또 커다란 경제적 사건이 있지. 그게 바로 전 세계를 덮쳤던 경제대공황이죠. 경제대공황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특히 미국에서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유를 굉장히 거칠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지.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맹처럼 되어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은 취했어.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대량 이제 무기를 생산을 해도 무기를 사주질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게 되고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공장이 망하게 되고 공장이 망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되니까 구매력이 없어서 또 물건을 못 사게 되고 또 다른 물건을 못 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파는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대공황이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물자를 대량 생산해 왔었던 다른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의 물건을 강제로 팔았으면 되니까 크게 엄청나게 큰 피해까지 나타나진 않았어. 미국은 식민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당시 특단의 경제정책을 취했죠. 그게 바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창했던 뉴딜 정책, 즉 수정자본주의였지. 국가가 개입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그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임금을 줄 수 있고 임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발생시켜서 또 다른 물건을 사게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노린 게 수정자본주의, 즉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대공황을 극복을 했고 소련은 경제대공황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됐지. 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야.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 패해서 엄청난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있고 거기다가 경제대공황까지 겹치니까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게 됐지.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다시 1차 세계전 당시에 강력했던 독일의 위용을 되찾자. 우리 게르만족은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합쳐서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독일 제국의 영광을 가져다 올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념을 가지고 독일에서 제1당 다수당이 된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독일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이탈리아라든지 당시 이미 아시아에서 제국으로
대제국으로 부상했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체주의였던 거예요.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라는 건 원래 뜻은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시하는 이념이지. 전체. 개인보다는 국가 또는 사회가 우선이다. 국가와 사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희생돼도 좋고, 그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또 그런 강력한 국가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재자도 필요한 거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주의라고 해.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가나 사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념이 전체주의에 가깝겠죠. 그런 전체주의 이념을 부르는 말이 좀 다를 뿐이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건데, 독일에서는 당시 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이끌었던 전체주의라고 해서 나치즘, 이탈리아에서는 독일과 비슷하게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끌었던 파시스트 당의 이름을 따서 파시즘. 일본은 뭐 정당은 없었지만 당시 일본 천황을 위시한 일본의 집권 세력들이 추구했던 총칼로 아시아를 정복해서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군국주의로 흐르게 되지. 자, 이런 군국주의 국가들이 무장을 하고, 특히나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승전국에게 물어야 했던 전쟁 배상금도 주지 않겠다. 이제 독일은 무제한 무장을 하겠다. 무제한적으로 군대를 키우겠다. 뭐 이렇게 전체주의가 팽창하는 상황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연합국들이 거대하게 충돌을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바로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은 6년간 지속이 됐고, 그리고 거의 한 6천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과 수많은 유명한 전투들도 많았고,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전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2차 세계대전의 여러가지 전쟁을 묘사했던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것만 몇 개 얘기를 해보면 다 명화야. 엄청나게 대작이죠. 그 중에 유명한 건 당시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캐나다, 뭐 이런 연합국들이 독일의 안방에, 독일의 영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했었는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한 개인 병사들의 얘기를 그린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필기하지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그리고 너무 많은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미드웨이도 있었던, 하여튼 그것도 있고, 뭐 진주만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재작년에 내가 영화관에서 봤던 덩케르크,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명작이고 다 재밌어요. 한번 봐. 지워야지. 안되겠다. 아니, 보지마.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시간 나면 보세요. 어쨌든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 히틀러,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의 당수 무솔리니. 이 두 족제자가 뭉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해. 자, 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쟁의 결과, 결국은 독일의 패배,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추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체주의 국가들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게 되지. 마지막 결말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거지, 얘들아. 마지막 결말은 바로 미국이 개발했던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끔찍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을 코하게 되죠.
자, 이제 국제사회는 어떻게 되냐? 누가 이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전 세계에서 6천만 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전쟁이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전에 국제연맹은 실패했지만 이제 국제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합이지. 리그 오브 네이션,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요. 리그 오브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어요. 자,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해서 이런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쟁도 억제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필요하다면 비이성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의 군대를 통해서 제재도 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국제기구인 거고, 국제연합은 처음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서 출발을 했고, 그 이후의 활동들은 조금 삐걱거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한 200여 개국이 참가해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쨌든 실패로 끝난 국제연합이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실패로 끝난 국제연맹이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연합이든 이런 국제기구를 만든 취지는 뭐냐? 당연히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문제의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이 목적이겠지. 자,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 중에는 어떤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 현실주의적 관점이야? 자유주의적 관점이야? 당연히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적 관점. 제국주의 시대나 전체주의 시대에 다른 나라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던 수많은 행동들은 다 자국의 이기심만을 위한 것들이니까 현실주의적 관점의 발로라고 본다면,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모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한번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20세기 초반 1945년까지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을 잘 봤어요. 이제 이 이후에 1950년대부터의 국제사회의 변천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이건 월요일날 3교시 강의예요. 또 이제 목요일날 강의가 3강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잘 복습하고 우리 목요일날 강의로 또 만나자. 그럼 안녕.